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리전자공학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강의 소개, 그리고 반도체 기술 동향, 전망,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는 따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교재를 바탕으로 물리전자공학을 배우게 될 텐데, 지금 강의 주교재로 활용하는 게 Solid State Electronic Device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챕터 1과 챕터 2를 보면 챕터 1이 Crystal Property and Growth of Semiconductor, 챕터 2가 Atoms and Electrons죠. 근데 이 책에서 이 두 파트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책들에 비해서 내용이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재료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내용이 좀 빈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챕터 1과 2는 다른 책들을 참고해서 많이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배치 등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챕터 2에 Atoms and Electrons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챕터 1 설명하는 부분에 제가 가져다가 구성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열전도도, 전기전도도 같은 개념들을 챕터 1과 챕터 2에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양자역학 부분도 제가 굉장히 좀 다른 책들을 활용해서 많이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참고한 책은 부교재로 얘기했던 핵심이 보이는 반도체 공학, 그리고 Principles of Electronic Materials and Device 가삽책을 활용을 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책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챕터 1과 2가 책과 좀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료 부분들도 잘 알아야지 나중에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뭐 에너지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책을 구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챕터 1은 크리스탈 프로퍼티 앤 그로스 오브 세미컨덕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먼저 제가 원자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일렉트론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반도체 물질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크리스탈 결정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는지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 후에 뭐 결정 구조라든지 간단한 걸 얘기하고 크로스 오브 세미컨덕터, 즉 이 반도체 물질이 어떻게 성장되는지, 즉 제작되는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열전도 특성이라든지 전기전도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챕터 2 부분에서 양자역학이라든지 에너지 밴드에 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재료의 특성, 종류, 결정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반도체 재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크게 세 가지 상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체, 액체, 고체 상태인데요. 자, 이 중에서 반도체 물질은 어떤 상태일까요? 고체 상태입니다. 자, 우리 교재 제목이 Solid State Electronic Device죠. 즉 반도체 물질이 고체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은 거고요. 자, 그러면 고체 물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면 여기 지금 그림에 고체 물질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왼쪽에 고체 물질이 있고 이거를 쪼개고 쪼개다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물질의 최소 구성 성분 단위는 분자입니다. 분자는 영어로 몰리큘이라고 하고요. 이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 기본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체 물질이 전기를 얼마나 잘 흘려주냐, 또는 열을 얼마나 잘 전달하냐, 단단함 세기는 얼마 정도이냐, 이런 특성들을 결정하는 게 분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는 아톰이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원자 상태가 되면 물질 고유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자는 꼭 한 종류의 물질만으로 분자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원자가 결합을 해서 분자를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자에 의해서 물질의 성질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물질은 어떤 원자가 어떤
구조로 결합하냐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원자핵은 뉴클레어스라고 하고요. 전자는 일렉트론입니다. 그래서 원자핵이 가운데 존재하고 전자가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원자핵은 프로톤이라는 양성자, 중성자, 뉴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물질은 아주 최소 단위로는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이루고 있는 게 아톰이고요. 이 아톰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물질의 특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으로 구성이 되고요. 왼쪽에 지금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그림이 나타나 있죠. 요 가운데 뉴클리어스라는 원자 핵이 존재가 하고 이 원자 핵 안에는 프로톤이라는 양성자와 뉴트론이라는 중성자가 이렇게 조밀하게 모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톤은 포지티브 일렉트리컬 차지를 띠고 있고요. 뉴트론은 차지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는 특정 지름을 가지면서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태양계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죠. 그래서 각각 일렉트론들은 원자핵을 중심으로 특정 거리를 두고 회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각 전자 간의 궤도는 겹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궤도를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렉트론과 프로톤, 뉴트론의 물리적인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렉트리컬 차지인데요. 자, 뉴트론의 일렉트리컬 차지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와 양성자는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크기는 1.602 곱하기 10-19승이고 단위는 쿨롱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치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리전자공학이라든지 전자회로원에서 전류나 어떤 다른 정기적 특성 파라미터를 계산할 때 이 값을 활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파라미터로 표시할 때는 이제 Q로 표시를 하거나 또는 E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교재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파라미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수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량을 살펴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전자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보다 훨씬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이 거의 1830배 가량 작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자핵 내에는 프로톤과 뉴트론이 조밀하게 모여 있다고 했었죠. 이때 프로톤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렉트리컬 포스가 작용해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좁은 공간 안에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일렉트로스태틱 폴스보다 이 파티클 간에 서로 당기는 인력,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 원자는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를 표기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원자 번호가 존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톤, 양성자의 수와 일렉트론, 전자의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의 수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간단하게 표시를 했는데 즉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수, 전자의 수, 중성자의 수와 같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 아톰이 있다. 실리콘 아톰 원자 번호가 14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는 14개가 되고요. 중성자 수도 14개, 전자 수도 14개가 되는 겁니다.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자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태양계의 행성처럼 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이 원자가 모두 똑같은 위치에서 도는 게 아니고
서로 각각 다른 일정한 정의된 형태로 돌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electrons occupy various well-defined spherical shell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형 형태의 잘 정의된 다양한 쉘에 일렉트론이 차지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principal 쉘과 sub 쉘이 되겠습니다. 이 전자의 위치는 각각 이 principal 쉘과 sub 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n과 l은 principal n, orbital, angular momentum, quantum number라고 하고 n은 무조건 l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 테이블 1.1을 보시면 principal cell 같은 경우는 K, L, M, N으로 정의가 되죠. N이 1, 2, 3, 4일 때 각각 principal cell은 K, L, M으로 정의가 되고 서브셀 같은 경우에는 L이 0, 1, 2, 3일 때 각각 S, P, D, F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때 서브셀에서 차지할 수 있는 최대 전자의 개수는 2 곱하기 2L 더하기 1이 되겠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L이 0이면 이 서브셀에서 차지할 수 있는 최대 전자의 개수는 2개, L이 1이면 이 서브셀에서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최대 개수는 6개, L이 2일 때는 최대 전자 개수 10개, L이 3이면 최대 전자 개수는 14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원자들은 이 principal shell과 sub shell을 이용하는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간단하게 카본 아톰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카본 아톰은 원자 번호가 6입니다. 원자 번호가 6이면 양성자 수가 6개고 중성자 수가 6개, 전자수가 6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6개의 전자는 각각 principal cell 1과 2, 3, 4 각각의 서브셀에 차례대로 채워지게 되는 거고 이 노테이션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1s2, 2s2, 2p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빨간색 숫자들이 전자의 개수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 다 더하면 전자의 개수가 되죠. 카본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6이기 때문에 전자 개수가 6개가 되는 거고 여기 파란색 숫자 같은 경우는 principal 셀의 넘버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K 쉘이 되겠고 2번 같은 경우는 L 쉘이 되겠죠. 그래서 차례대로 전자를 채운다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쉘인 K 쉘에 S 서브 쉘밖에 존재하지 않죠. 이때 최대 2개가 채워지게 되는데 원자 번호가 6개, 원자 번호가 6이기 때문에 전자 개수가 6개니까 2개가 우선적으로 여기에 채워지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L 쉘에는 각각 S, P라는 서브셀이 존재하게 되죠. S에는 최대 2개의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ES2라고 해서 전자가 총 지금 4개가 채워졌고 이 P쉘 같은 경우에는 6개가 채워질 수가 있지만 카본의 전자 개수가 총 6개이기 때문에 이미 4개는 앞선 쉘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단 2개만 채워지는 형식으로 돼서 노테이션 표시가 1s2, 2s2, 2p2가 되겠습니다. 이때 최외곽에 있는 전자, 그러니까 이 카본 아톰을 예를 들면 이 L쉘에 P 서브쉘 같은 경우는 6개의 전자가 총 채워질 수 있는데 단 2개만 채워져 있죠. 이렇게 이제 일렉트론이 최외곽에 채워져 있는 전자를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쉘이 다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전자를 말하는 거고 이러한 전자들이 나중에 뭐 홍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 뭐 다른 결합에 있어서 중요한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외곽 전자가 다 채워질 경우, 그러니까 그 쉘이 6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가 6개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스테이블한 아톰이 되게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원자들이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불활성 기체라고도 하죠. 예를 들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몰리큘 분자와 이 분자를 형성하기 위한 결합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리큘 분자죠. 분자는 원자들이 서로 본드, 결합을 형성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결합을 형성하는 원리는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아톰의 밸런스 일렉트론들이 서로 인터랙션, 반응을 해가지고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죠. 앞선 슬라이드에서 원자 구조에서 체외곽 서브쉘에 꼭 채워야 되는 원자 개수가 있는데 이거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 존재하는 전자를 밸런스 일렉트론 원자가 전자라고 한다고 했고, 이 원자가 전자는 다른 원자가 전자와 굉장히 반응을 잘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이 한 개의 아톰에 들어있는 원자에 들어있는 밸런스 일렉트론이 다른 원자에 들어있는 밸런스 일렉트론과 결합을 해서 체외곽 서브쉘에 꼭 채워야 되는 전자 개수를 맞추게 된다면 결합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밸런스 일렉트론과 플러스 차지를 띠는 원자 핵이 결합을 함으로써 본드를 이루는 것이죠. 여기 나타내는 수식이 의미하는 것은 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몰리큘 상태에서 에너지가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됐을 때 에너지보다 더 작다는 것이죠. 원래 에너지는 안정한 상태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이 분자가 원자보다 더 안정한 에너지를 가진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Force vs Interatomic Sepa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Y축은 Force, 힘을 나타내는 거고 0을 기준으로 플러스일 때는 Attraction, 그러니까 인력, 서로 땡기는 원자끼리 서로 땡기는 힘을 나타내게 되겠고 이 마이너스일 때는 Repulsion, 반발,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X축은 원자 간의 거리를 나타내게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Attraction Force, 그러니까 인력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좁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청력, 반발력은 점점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다가 특정 위치에서 급격히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아톰이, 그러니까 원자가 서로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이 끌어당기는 인력보다 청력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 청력이 커지는 이유는 체외곽 서브쉘에 존재하는 일렉트론들끼리의 반발이 너무 세져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결국 결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인력과 청력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돼요. 똑같아져야죠. 똑같아졌을 때 아톰은 결합이 되고 이 원자 핵 간의 거리가 특정 디스턴스, R0라는 디스턴스를 가지고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본드 에너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분자를 가까이 원자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요 앞에서 밸런스 일렉트론들은 서로 결합을 해서 본드를 형성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제가 원자가 너무 가까워졌을 때는 오히려 밀어내는 힘이 커진다고 했는데 이 의미는 원래 최외곽 서브쉘에서 채워야 되는 것보다 이 원자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안정한 상태로 있는 전자에 다가갔을 때 서로 밀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발란트 본드,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유결합 보시면 Sharing of Balance Electrons to Complete Subshell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이웃하는 원자의 원자과 전자, 밸런스 일렉트론이 서로 결합해서 원자를 이루는 경우를 의미하게 되겠고, 이때 밸런스 일렉트론은 공유 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옥테트 룰, 그러니까 8전자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8개 손으로 공유 결합한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8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8개가 돼야 되는 이유는 S와 P 서브쉘에 채워질 수 있는 전자 개수가 8개이기 때문에 8개를 꼭 채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SP 외에 D나 F 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루는 반도체 공유 결합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리콘 원자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리콘 원자는 원자 번호가 14개죠. 원자 번호가 14개면 양성자 수가 14개, 그리고 중성자 수가 14개, 전자수가 1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4개인 전자수를 바탕으로 프린시플 쉘과 서브 쉘을 기준으로 노테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1은 프린시플 1은 K 쉘을 나타내게 되고, 이 K 쉘 안에 S라는 서브 쉘만 존재하게 되죠. 이때 전자가 2개가 최대 채워질 수 있으니까 2가 되겠고, 여기 N이 2일 때는 L 쉘이 되겠고, 이 L 쉘은 S 서브쉘과 P 서브쉘이 있고 각각 2개와 6개가 제대로 채워질 수 있으니까 각각 2개와 6개 전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총 지금까지 10개가 채워지게 된 거고, 마지막 세 번째 M쉘에는 S 서브쉘에 2개가 들어가고 P 서브쉘에는 원래는 6개가 들어가야 되지만 전자개수 14개를 계산했을 때는 2개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서 3S와 3P 서브쉘은 너무 가까워서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림으로 도식화할 때는 두 가지 서브쉘이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총 8개를 가지는 M쉘로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ES, EP의 경우도 똑같이 서브쉘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냥 L쉘에 8개의 전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외곽 전자, 실리콘의 최외곽 밸런스 일렉트론은 총 4개가 되는 거죠. S쉘에 2개랑 B쉘에 2개 해서 4개가 되는 거고, 이 4개의 일렉트론이 다른 4개의 실리콘 아톰과 결합함으로써 공유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식화,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리콘 원자가 있고 원자 번호가 14니까 총 14개의 양성자가 존재하고, 이 K쉘에는 총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K쉘은 2개의 전자가 들어간 것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L쉘 같은 경우는 S 서브쉘과 B 서브쉘이 합쳐서 8개가 들어가니까 총 8개 원자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최외곽 M쉘 같은 경우에는 S와 B 합쳐서 4개의 전자가 들어가니까 이 4개의 전자를 그려줍니다. 이때 이제 K쉘은 2개가 들어갔으면 이미 안정화된 상태고, 요 L쉘도 8개가 들어갔으면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생략을 해도 크게 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림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리콘 표시를 가운데 해주고 체외각 전자 4개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실리콘 원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4개의 실리콘 원자와 결합을 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해서 안정화 상태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가운데 이 실리콘 원자가 존재하게 되고 각 네 모서리에 실리콘 원자 4개가 배치하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실리콘 원자가 체외각 전자가 8개를 이뤄서 안정한 상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공유 결합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카본 아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 결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는 건데 카본 아톰의 경우 아토믹 넘버 원자 번호가 6이죠. 그래서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 전자가 6개가 존재하게 되고 프린시플 쉘과 서브 쉘에 이 전자를 각각 채워보면 K 쉘에 S 서브 쉘에 2개가 들어가고 다음 L 쉘에 각각 S 쉘에 2개, B 쉘에 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카본 아톰도 체외각, 밸런스 일렉트론,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되는 거고 총 4개의 다른 카본 아톰과 결합해서 다이아몬드 또는 흑연과 같은 코발란트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플러스 6의 중성자, 중성자가 아니죠. 양성자가 존재해서 플러스 6이 가운데 표시되고 첫 번째 쉘인 K 쉘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L쉘에 4개의 체외각 전자가 존재하는 형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간략화시키면 가운데 동그라미 그리고 C라고 표시를 하고 안정화된 전자쉘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C를 중심으로 4개의 체외각 밸런스 일렉트론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카본을 중심으로 각각 4개의 카본이 주변에 결합을 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카본의 체외각 전자가 8개가 돼서 8전자 규칙을 따라서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형성된 공유 결합을 바탕으로 3차원으로 격자가 배치가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이게 2차원으로 격자가 형성되면 흑연이 되는 거죠. 그라파이트. 그리고 이 그라파이트에서 각 한 층 한 층을 떼내면 그라핀이라는 물질이 됩니다. 이거는 뭐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물질이죠. 다음으로 이오닉 본드, 이온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결정은 electrostatic bonding between metal and non-metal atom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메탈, 논메탈 아톰 사이에 정전기적인 결합에 의해서 분자가 만들어질 때 이오닉 본드, 그러니까 이온 결정이라고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원소 주기율표에서 1쪽인 원소와 17쪽인 원소가 서로 결합할 때 이오닉 본드, 이온 결정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쪽 원소는 이온화 에너지가 낮아서 정자를 방출하고 양이온이 되기가 쉬운 원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17쪽 원소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력이 높아 전자를 받아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자입니다.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로부터 한 개의 전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가 되겠고 이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쉽게 전자를 제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전자 친화력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 하나를 받아들여 음이온을 형성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고
전자 친화력이 클수록 그 원자는 전자를 얻기가 더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일족 원소인 일족 원소 원자의 체외각 밸런스 일렉트론 하나가 17쪽에 있는 원자에 전달이 되게 되면 17쪽에 있는 원자는 쉘을 모두 채우게 돼서 음이온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을 띠게 되는 이 원소 이온들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이오닉 본드, 이온 결정이라고 하고 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오닉 본드의 가장 쉬운 예는 소듐 클로라이드 NaCl인데요. 소듐 같은 경우는 일족 원소로서 최외곽에 하나의 밸런스 일렉트론만 가지고 있죠. M쉘에. 그리고 클로라이드 아톰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원자과 전자가 7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각각 소듐은 이 한 개인 원자과 전자를 클로라이드 원소에다가 전달해주고 플러스 이온이 쉽게 되는 거고, 이 클로라이드 이온은 Na 소듐으로부터 최외곽 밸런스 일렉트론을 최외곽 전자죠. 밸런스 일렉트론을 받아서 마이너스가 돼서 각각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전기적인 본딩에 의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차지의 청력에 의해서 인력이죠.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인력에 의해서 NaCl이라는 분자가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결정을 이오닉 본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반데르와ల్스 본드, 반데르와ల్스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합은 세컨더리 본드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오닉 본드, 그다음에 코발란트 본드보다 결합력이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반데르와ల్스 본드는 일렉트릭 다이폴 커플링 그리고 하이드로젠 본딩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일렉트릭 다이폴 커플링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좋은 예시가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분자가 되겠는데요. HCl 분자. 먼저 일렉트릭 다이폴 몰리큘 분자가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릭 다이폴 분자는 쉽게 말해서 분자 내에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아톰 원자 사이의 센터가 정확하게 같지 않아서 붕극이 일어나는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HCl 그림을 보시면 H와 Cl이 있죠. 여기서 Cl은 H와 공유결합을 해서 전자가 8개가 존재하게 되고, H 같은 경우는 전자가 이쪽 오른쪽 Cl에 결합해주면서 없게 되는 상태가 되죠. 이때 H 원자는 질량이 가장 가볍죠. 원소주 교입에서 가장 가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인 Cl 이온에 의해 밀려서 이 H의 원자 핵이 왼쪽으로 밀려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쪽 H 원자가 바깥쪽으로 밀려간 부분이 좀 더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고, 이쪽 Cl 부분은 마이너스를 띠게 돼서 이런 일렉트릭 다이폴 몰리큘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 쌍극자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HCl 이온은 HCl 이온이 가까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HCl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이온에 따라서 배열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열되면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A와 B라는 HCl 분자가 배치하게 되면 서로 끌어당겨서 붙어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 플러스 플러스와 같은 A, B' 원자가 HCl 분자가 생기게 되면 서로 밀어내서 서로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반데르와스 본드 같은 경우는 이 전기 쌍극자가 어떻게 잘 배열이 돼서 서로 붙어있는 힘이 되는 거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일렬로 배치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병렬로 배치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삼각형으로도 배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결합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뭐 전하를 띠는 물질이 다가오면 쉽게 결합이 깨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드로젠 본딩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워러 몰큐리 되겠는데요. H2O. 이 하이드로젠 본딩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큰 NOF 아톰과 하이드로젠 아톰이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공유 결합된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음성도가 크면 상대 원자에 있는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H2O 같은 경우를 보시면 O 원자가 있고 H 원자가 이렇게 두 개 붙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 O 원자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자기 쪽으로 더 많이 끌어당겨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H 이온의 원자핵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서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요런 분자들이 서로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이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결합이 되면 반데르와스 본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경우랑 앞서 말씀드린 일렉트릭 다이폴 커플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하이드로젠 아톰이 질량이 가볍기 때문에 원자핵이 밀려서 차체 내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기 쌍극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공유결합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물질을 형성했을 때도 부서지기가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탈릭 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릭 본드는 한국말로 금속 결합이고요. 말 그대로 금속 고체 물질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톰들이 결합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메탈릭 본드는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메탈 아토믹 아이온과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전자 구름 간의 일렉트로스태틱 본딩 힘에 의해서 결합을 형성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결합을 형성해서 몰리큘 즉 분자를 만들어내겠죠. 자, 일반적으로 메탈 아톰들 리튬이라든지 철 Fe 같은 아톰들은 체외곽에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1개 또는 2개 정도밖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 일렉트론들은 원자 핵으로부터 쉽게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밸런스 일렉트론들은 서로 결합을 하면서 일렉트론 클라우드 즉 전자 구름이라는 거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 그림에서 지금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금속 이온들이 있죠. 자, 여기 플러스 차지를 띠는 이유는 체외각에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들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보이시죠? 이거는 일렉트론들이 떨어져 나와서 서로 뭉쳐 있는 겁니다. 마치 구름처럼 모여 있다고 해서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고,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전자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이 전자들은 당연히 어떤 아이온에 속박되지 않는 거죠. 여기 말한 포지티브 메탈 아이온에 속박되지 않아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전기를 가해준다든지 또는 열을 가해주면 이 일렉트론들이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류를 형성하거나 열을 전달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메탈릭 본드에 의해서 금속이 형성이 되면 일렉트릭 컨덕티비티도 좋고요. 히트 컨덕티비티도 굉장히 좋은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몰리큘을 형성하는 결합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몰리큘을 형성하는 게 왜 중요한지는 처음에 얘기를 했죠. 고체 물질의 특성, 성분보다는 특성이죠. 특성을 결정하는 최소 구성 요소 단위가 분자라고 했기 때문이고, 이렇게 분자를 어떻게 어떤 본딩으로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다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숙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동영상을 잘 듣고 숙제를 확인해서 풀이를 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는 공유결합과 관련된 문제고요. 제가 공유결합 관련해서 설명한 PPT 자료를 참고하면 충분히 다 푸실 수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 절마늄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절마늄 원자끼리의 공유결합을 도식화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자세하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문제에 이렇게 설명을 써놨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절마늄 원자 전자수가 있죠. 이 전자를 프린시플 쉘과 서브 쉘 표기법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기법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절마늄 원자 핵이 존재를 할 거고, 거기에 존재하는 일렉트론들을 그림으로 표기하라고 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를 참고해서 전체 전자수만큼을 나타내는 걸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간략화하라고 한 거는 여기 프린시플 쉘에 들어가면 8개가 채워지면 단단히 이제 원자핵과 반응을 해서 전자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원자핵에 포함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략화하고 체외각의 밸런스 일렉트론만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결합했을 때 어떻게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지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뭐 이번 문제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